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노후의 보장이며 국가와 맺은 부의 계약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계약서는 갈기갈기 찢겨 비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넵슨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정부가 결코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기둥 위에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의 최후 보루라 불리던 기업들마저 수십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현장. 그 처절하고도 서늘한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끈 동력은 기술도 수출도 아닌 바로 땅이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땅을 팔아 예산을 확보했고 건설사는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었으며 국민들은 빚을 내서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기묘한 삼각관계는 중국 국내 총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도시가 먼저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귀신 도시라 불리는 곳들이 중국 전역에 수백 개씩 생겨났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 고층 빌딩 숲은 실거주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로지 가격 상승만을 노린 투기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중국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른바 3대 레드라인이라는 칼을 빼든 것입니다.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이 조치는 사실상 더 이상 빚내서 집 짓지 말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여유로웠습니다. 설마 국가가 자기 발등을 찍겠느냐는 오만이 팽배했죠. 하지만 그 오만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2021년 가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헝다입니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가 100조 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당시 현장의 풍경은 흡사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헝다 본사 로비에는 투자자들이 몰려와 내 돈 내놓으라며 울부짖었고 일부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헝다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헝다가 쓰러지자 시장의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헝다보다 건실하다고 믿었던 비구이 위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통제에 있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 기술과 제조업으로 강제 이동시키길 원했습니다. 이른바 공동부유라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도덕책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사가 망하자 짓다만 아파트들이 흉물로 방치되었습니다. 평생의 저축을 쏟아부어 분양권을 샀던 서민들은 입주할 수 없는 내 집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었습니다. 집도 안 주는데 왜 내가 내야 하느냐는 분노의 목소리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지방 은행들부터 차례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2026년 상황은 호전되기는커녕 전대미문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헝다와 비구이 위안이 그래도 완커는 안전할 믿었습니다. 완커는 중국 부동생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연간 적자 규모가 무려 50조 원에 육박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던 우량 기업조차 시장의 붕괴를 견디지 못했다는 항복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공포는 실물 경제로 전이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중국 가계 자산의 퍼센트를 차지하던 자산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돈이 없어진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식당은 텅 비고 쇼핑몰은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부채에 의한 디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진짜 공포는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멈춰설 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의 줄기가 말라붙을 때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심장부에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즈그룹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의 파산입니다. 이들은 부유한 중산층의 돈을 모아 부동산 개발업체에 고금리로 빌려주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은행보다 이자를 더 줄게. 어차피 부동산은 안 망하잖아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수많은 은퇴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거대한 피라미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가 돈을 못 갚으니 자산운용사도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의 금융계는 공포의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중산층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소비 엔진이 완전히 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심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설사들의 몰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괴물은 수면 아래, 즉 중국 지방정부들이 숨겨놓은 지방정부 투자기구라는 이름의 부채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수십 년 땅을 팔아 예산을 충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땅이 안 팔리기 시작했죠. 돈줄이 막힌 지방정부들은 유령 회사를 차려 억지로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현경 2천조 원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수배가 넘는 돈이 보이지 않는 장부에 적혀 있는 겁니다. 2026년 현재 이 비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폰지 사기 같은 상황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이저우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사실상 파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죠. 가로등 불이 꺼지고 버스 운행이 중단되며 공무원들의 급여가 몇 달째 체불되는 풍경. 이것은 영화 속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성급 도시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 그림자 부채가 터지는 순간 중국의 국영은행들은 연쇄적으로 예금 대인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공산당의 신화가 자본의 역습 앞에 무너지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경제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혹시 탕핑이나 바이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있고 좋은 일자리는 씨가 말랐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배달기사로 일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중국의 2030중 세대는 저항 대신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중국 통계국이 한때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청년 실업률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는 단순히 건물 몇 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꿈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산 70%가 묶인 집값이 반토막 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 세대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는 자식 세대, 이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중국 사회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릴 것이라는 중국의 오랜 공포가 2026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중국을 1990년대 거품이 터지던 일본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중국의 상황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첫째, 소득 수준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거품이 터질 당시 이미 세계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즉, 먹고 살 만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죠. 하지만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민들이 부유해지기도 전에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버린 겁니다. 둘째, 인구 구조의 재앙입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중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 정책의 대가가 이제 청구서로 돌아온 것이죠. 일할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부동산을 사줄 다음 타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시장. 이것이 중국 부동산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셋째, 기술 패권 전쟁의 압박입니다. 일본은 위기 속에서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세계로부터 위험 제거라는 이름의 고립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부동산이 터지고 밖에서는 기술 봉쇄가 숨통을 조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국이 망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의 수출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자 중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재고 물량을
전 세계 시장에 헐값 덤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초저가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점령한 것이 그 서막입니다. 중국에 싼 물건이 들어오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문을 닫고 그 결과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임금이 동결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의 기반을 흔드는 경제적 쓰나미로 변모하여 우리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제 중국의 구제금융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무제한 돈 풀기를 선택한다면 위안화 가치는 폭락할 것이고 글로벌 환율 전쟁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통제 위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중국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수십 년간 허우적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과거 우리가 알던 성장 엔진 중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누가 웃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을 대체할 공장과 시장으로 낙점된 국가들입니다. 인도의 인프라, 베트남의 노동력, 멕시코의 지정학적 위치에 베팅한 자본은 지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해자를 높게 쌓아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핵심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업들은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가 불러온 침묵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보통 숫자가 비명을 지르기 마련이지만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국가가 데이터에 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26년 현재 중국에서는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경제학자나 금융 블로거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계정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적 침묵 작전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숫자를 숨긴다고 해서 비어버린 주머니 사정까지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 중국 정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가 체제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인민 사이의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진 지금 중국인들은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결국 심장이 멈춘 거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거인이 비틀거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 옆에서 부품을 팔고 소재를 대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곧 중국 내수 시장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이, 현대의 자동차가,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간재가 팔릴 곳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 기업들의 절망적인 덤핑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팔리지 않는 철강, 화학 제품, 전기차들이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헐값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절반이라면 전 세계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지금 중국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협력해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고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 긴 이야기 끝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유연성과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빚을 내서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았듯 자산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달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서 중국이라는 영역을 과감히 지우거나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구조적인 수술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술이 성공할지 혹은 환자가 테이블 위에서 영원히 잠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대신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엔진, 즉 인도나 동남아시아 혹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미국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붉은 용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겠지만 누군가는 그 잔해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발견할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강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말해줍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때 그 주변국들은 일시적인 혼란을 겪지만 그 혼란을 이겨낸 국가들은 새로운 패권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디플레이션의 공포와 수출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대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냉철하게 숫자를 분석하며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단단한 자본의 기초를 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늘 과장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 위기가 내일 당장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은 접어두십시오.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국 부동산 제국의 몰락과 그 너머의 진실에 대한 긴 여정을 마칩니다. 50조 원의 적자가 삼킨 것은 중국의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중국 부동산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의 정체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나침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이나 이 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과 자산에 주목해야 할지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